지금부터 제7공화국 선진대국 대개혁 100+1 중에서 정치 분야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대국 대개혁 100+1은 지난 30여 년간 정치 철학과 정책 비전을 담은 겁니다. 지난 기간 동안 국가 경영의 꿈을 위해 달려왔고 늘 준비되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얼마 전 나온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도 그런 준비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의 정체, 갈등과 분열의 심화, 북핵 안보 위협,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이고 중청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해온 통상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제조 산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가 바로 선진대국이고 그레이트 코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대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선진화되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선진대국으로 가는 길은 그 뼈대인 헌법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입니다. 7공화국 시대를 여는 개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제조 산업을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원코리아입니다. 좌우, 남북, 영호남 갈등의 바탕을 둔 진영 대결은 국민을 완전히 반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선진대국을 국민 통합의 토대 위에서만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가 실종되면서 개헌과 탄핵의 비극이 탄생을 했습니다. 정치보고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그 원칙 하에 상호 인정과 상생 협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의회주의자입니다.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력의 정치로 야당과 교류하고 흔들리는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 18개 개혁 과제는 그 첫째는 집권 적시 정부의 개헌 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통상에 집권을 하고 나면 언제나 개헌한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개헌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여태 어느 정권도 스스로 나서서 개헌을 추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제7공화국의 기본을 만드는 정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신헌법을 통해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고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원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어불성설입니다. 국무총리는 임명직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이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정부 통령제에서 이번처럼 대통령이 고리가 되면 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그런 제도로 전환을 해요.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육공 시절의 상징적인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임명 절차를 보면 국회 3명,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중에서 여야 1명, 또 여야 합의로 1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독일식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두면 됩니다. 이번처럼 탄핵이나 정당해산 같은 경우에는 전원재판부로 돌리고 나머지는 사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헌법재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립적인 대법원 판사들로 하여금 헌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도 말썽이 많아서 대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에 갈 때 참 저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 한 기퉁이에 있는 것, 나는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격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서 옮기게 하는 그런 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국격의 상징인 청와대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엄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셨듯이 공수처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관입니다. 신탕평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편만을 위한 그런 정권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그런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 과정이 전쟁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도 여야가 봉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남, 호남 등 지역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됩니다. 규제법령을 대정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국회를 가보면 한 회기 동안 수백 건의 법률이 통과가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나라 다스리는데도 새로운 법령이 1년에 100건이 안 됩니다. 법률 하나 통과시키려면 몇 년에 걸쳐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 여러분들 열릴 때마다 오십시오. 수백 건씩 통과가 돼요. 하루에 100몇 건씩 통과가 되죠. 이거는 규제 법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정비를 하겠습니다. 공정선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이 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지 못한다.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선거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2, 3% 응답, 5, 6% 극히 광적인 지지 집단의 응답만으로 그게 여론조사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설문 만들 때부터 편향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법을 만들어서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은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부터 테러, 국제조직범죄, 산업기밀보호 등 이 수사권은 국정원에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대테러라든지 대공수사는 몇 년을 지속해야 됩니다. 경찰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수사도 경찰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야 국정원의 전문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마냥 국내 정치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국정원을 형해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폐지를 하든가.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을 살려야 됩니다. 한국관 FBI 국가수사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사구조는 참 기가 막힌 수사구조죠. 공수처 있지, 검찰 있지, 경찰 있지, 세 개 기관이 서로 관할꾼 싸움하고 다투고 이번에 수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구를 통폐합하겠습니다. 한국판 FBI로 국가수사국을 창설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권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할 때 영장 청구권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병립시켜서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형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검찰은 수사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 공소 유지와 보안 수사권만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모든 수사는 국가수사국,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국민투표권 부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줄 때 그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예외 조항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근로자가 같은 최저임금제나 여러 가지 임금의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참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이거 제도도 산정 방식이나 위원회 제도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는 통폐합하고 대신 미래전략원을 만들어서 국가의 중장기적 모든 미래전략은 미래전략원에서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도 18개 부처를 13 내지 14개 부처 정도로 통폐합하도록 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AI 전자정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8가지는 우리가 제7공화국을 만들면서 일부 개헌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사항이 아닌 것은 정부 출범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또 후보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우리 기자님께서는 소속 언론사와 본인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전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헌재 폐지 공약하셨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으로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해서 월권 논란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안가 회동으로 내란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 2명 지명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집권하기 전이니까 집권하고 난 뒤에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분한밖에예요. 해버렸잖아요. 그걸 지금 적절하다 안 하다 여야 대립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양해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연합뉴스TV 양석입니다. 정부 부처를 몇 개를 통폐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몇 개는 몇 개 정도가 될지 그리고 어떤 부처가 남아있게 될지 그거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에 굉장히 불리해요. 정부 부처의 동료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이름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농림, 수상, 해양 뭐 온갖 거 다 붙여가지고 문화, 체육, 관광 이거 다 붙이고 미국이나 일본 한번 보세요. 문화성 뭐 안 그러면 대장성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장난도 아니고 부처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간명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원칙 외에 말씀드리면 그 부처의 사람들의 반발하고 또 내 선거하는데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제가 그 대구시장을 할 때 산하기관이 18개인가 21개가 있었는데 11개로 통폐합했어요. 11개로. 그 절반으로 통폐합했어요.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도 극히 절약되고 인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또 그러면 여성가족부를 통폐하고 보면 여성들이 들어 일어나고 그럼 선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말 못하죠. 양해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청와대 복귀 말씀하셨는데 이미 민간이 개방돼서 보안에 좀 취약하다는 관점이 있는데 어떻게 응? 청와대 복귀 청와대 복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안이 좀 그거는 최소한 하겠습니다. 최소한 하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 통제하고 그게 맞습니까? 예? 대통령이 출퇴근하는데 교통 통제해야 되고 또 암살 방지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나는 관저에 한 번 가봤어요. 작년 총선 직후에. 들어갈 때 보니까 오솔길을 따라서 차 2대가 교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가는 길이 그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숲속에 무슨 웅크린 오두막집처럼 그래 보이는데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게 그게 맞습니까? 나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복귀를 하더라도 청와대의 보안구역을 최소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최소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모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 때도 여태 영빈관에 초청했잖아요. 예? 관저가 이쪽에 있는데 영빈관은 또 옛날 청와대 있고 그런 비효율이 어디 있고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5년짜리 대통령이 국가의 상징을 옮기는 거 그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네, 다음 질문. 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입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청와대가 내부 소통이 어렵다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네? 청와대가 내부 소통이 좀 어렵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뭐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게 없겠죠. 그 사람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이제 그 백악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대통령과 각종 부처의 장관이 바로 옆방에 있어서 곧바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머무르는 자리와 다른 장관이 머무르는 자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되겠죠. 리모델링 하면. 네.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써야지.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실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지금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새로 공사하고 지금 3년 내내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옳은 거 아니죠? 내부 소통에 대한 네, 리모델링 그거는 준비하십니까? 네. 리모델링 하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자, 기자님. 네, 내일신문 박성입니다. 그 외국인 투표권 축소하고 이제 최저임금 차등 기준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촌에서 외국인 인력이 좀 필수 요소인데 혹시 뭐 관련해서 생각해 두신 좀 정책이 있으신지 좀 외국인 뭐? 농촌에서는 외국인이 필수 인력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표권이 축소되면 문제되지 않을지요? 그거는 그분들이 투표하러 농촌 그 한국에 옵니까? 그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외국인 관련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네? 농촌에 이제 외국인 인력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한번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아니 그게 해국인이 확보하기 위한 거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돈 벌고 살려고 오는 거지. 한국에 기여하면 투표권이 있죠. 기여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지금 지방선거 때 투표권 주죠 아마.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저는 투표권을 방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농촌의 외국인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을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관련해서 좀. 그거는 경제 부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저희가 내일 경제부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건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축소하자는 거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중국인들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려면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투표권을 줘야죠. 그게 맞겠죠? 네. 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기자님. 이데일리 기관에 그 미래 전략원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부 부처보다 상위 기관을 위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업무를
그는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국가 전략의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원이라도 만들어서 최상위 기관으로 옛날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경제기획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경제기획원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국가 미래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속성이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국가가 영속적으로 정책이 진행이 된다고 나는 봅니다. 네, 또. 네, 다음 질문. 예, 기자. 신호의 학생입니다. 선관이랑 공정화 선거 시스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는 사전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하고 하시잖아요. 시장님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너버스하게 접근하는 것은 나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갖다가 외국인 해외 거주자들은 한 달 전에 합니다. 오래전에 해요. 그런데 투표를 한 그 투표 용지 관리의 문제가 이번에 심각한 거죠. 투표관리소에 CCTV도 없고 뭐 함을 바꾸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지금 감시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의 의혹이 정폭이 되고 하는 거지. 사전투표 자체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큰 문제는 없다.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결심 안 하고 미리 후보를 결심했다면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투표를 한 이틀만 더 했으면 해요. 국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게. 첫날 투표날 있고 그 이튿날 투표하고 한 이틀 투표하는 것도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답변. 투표함이나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겠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 또.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기자님. 예, 아까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아까 말씀 어디죠? 뉴스팀 이바른 기자입니다. 네, 뉴스팀입니다. 예, 청와대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종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헌이죠. 그 위헌 판결 안 났습니까? 기자양반. 네. 세종시 위헌 판결 난 걸 몰라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아니, 집무실이야 대구에 둘 수도 있고 새로 만들면 부산에 만들 수도 있고 대전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청와대 이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도 이전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집무실을 계속 청와대를 쓰신다는 거죠? 세종으로는 안 내려가죠. 내려갈 필요가 있으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것은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위헌입니다.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위헌적인 그런 조치는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또. 네, 우리 기자님. CBS 박효원인데요. 네, CBS 기자입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 정치성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드시면서 미국에도 대통령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 경우에 정치성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방식을 어떻게 정치성을 정지하시겠다는 건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의결하죠. 그죠? 그 탄핵 같은 거를. 그런데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독일의 헌법재판소 제도는 위법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파면이야. 그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법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죠. 나라마다 좀 헌법재판소 판결이 좀 틀립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요구합니다. 극단적인 이념 성향의 사람은 헌재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독일은 그런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안정장치도 없어요.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도 그런 정과를 가지고 전력을 가진 사람도 헌법재판이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중립적인 대법관들에게 헌법재판에 당부를 맡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대법관 사명만 정원하면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는 기관이 된다. 그런 생각. 네, 답변해 주실 것 같고요. 자, 기자님. MBN 조율이고요. 개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헌법을 기준으로 개헌을 하고 그리고 사회 각 분야 제도 정비를 하고 이번 선임된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2030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합니다. 4년 중임제라면. 그러면 선거 주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대통령 임기 2년 뒤에 총선하고 중간평가죠. 그 다음 2년 뒤에 다시 중임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 선거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개헌은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개헌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인권 분야도 손보야 할 때가 많아요. 정부 조직 분야뿐만 아니라 헌법의 틀을 전부 새롭게 지금 100년의 미래를 보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헌법을 합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선거구제까지 또는 지방제도 개혁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개헌하는 국회하고 대타협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개헌 추진반을 만들고 국회 개헌 추진반을 만들고 그리고 각자 개헌안을 내서 합동 또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치기 개헌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 답변 되셨을 것 같고요. 우리 기자님. 네, 한국일보 이만희. 방금 이제 개헌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국회에서 개헌 추진관 만들고 정부 추진관 만들어서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전에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나가서 만약에 민주당과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아까 뭐 한평 말씀하시면서 좌우도 아우르고 여야 가리지 않고 우리 편만 위한 정권 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재명 전 대표도 비판을 많이 해왔고 한동훈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 많이 해왔는데 왜 정권을 잡게 되냐 두 분도 이제 아우르고 안고 가실 계획이신지 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 서로 비판 안 하고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그건 선거 끝난 뒤에 문제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어떻게 설득하느냐. 타협을 해야죠. 정부의 개헌 추진만 만들고 의회의 개헌 추진만 만들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게 그런 게 정치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타협을 해봐야죠. 그리고 서로 비판 안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때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선거합니까? 할 수 있는 말 다 해야지.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악수하고 화해하고 그래 하는 게 또 정치입니다. 네. 선거 끝난 뒤에 화해하고 정치하고 서로 타협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하는데 지금 서로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투표하자. 그건 말도 안 되죠. 선거철이라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서는 정치력으로 얼마든지 그 부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선거 후에 충분히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해가면서 같이 하실 생각 갖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새나라의 홍지은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필요하면 연정도 가능하다고 오늘 언급하셨는데 그 연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선거 끝난 후에 드린 말씀이지만은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야당하고 힘들게 대립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대연정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그 당시에 연초가 좀 오래되신 분은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박근혜 당대표께서 한나라당 때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연정을 하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레에 두 바퀴가 굴러가야지 각자 굴러가면 그 수레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로 나라를 재단해서도 안 되고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상위 개념으로 국익입니다. 최상위 개념.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최상위 개념으로 국익입니다. 과연 이게 나라의 이익이 되냐, 국민의 이익이 되냐, 그게 정치인들로서는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진영 논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연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예. 나도 힘듭니다. 매일매일 힘드니까 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외교, 국방, 뭐 경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만든 게 대혁신 과제가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그 100가지 혁신을 발표를 하고 마지막 날 국민 통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놀았어요. 예. 그 사이 안 놀았다니까. 탄핵 석 달 동안 절대 놀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예. 후보님 저희 내일 마지막 합시다. 질문 하나만 좀 받아줄까요? 내일 합시다. 내일 할까요? 아 오늘 꼭 해야 돼요? 예. 자 마지막 질문 김민혜 교수. 김민혁인데요. 그 경찰 수사권 그럼 아예 전부 폐지하자는 말씀이 맞는지. 검경 수사권 전면 폐지냐라고 질문. 아니, 국가수사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저 의미 없어요. 경찰 산하에 있는 거예요. 경찰과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미국의 FBI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범죄 수사를 국가수사국에서 하자는 거예요. 국가수사국장은 검찰총장이나 동격입니다. 그렇게 격을 만들어줘야죠. 검찰 검수완박이냐 그거는 하위 개념이야. 그 사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정권 유지하고 정치 보복하고 하는 게 매 정권마다 있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해요?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눈치만 보고 수십 년을 지내왔어요. 그런 제도 탈피하자는 겁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수사국을 주고 검사들은 국가수사국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기소를 할 때 증거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만 가지고 공소유지 여부만 하라 이 말이에요. 1차 수사권을 뺏는다 이 말이에요. 경찰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 대거 국가수사국으로 몰릴 겁니다. 수사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국가수사국으로 모일 겁니다. 검찰은 축소되겠죠. 경찰도 축소되겠죠. 경찰의 기능은 경비, 풍속, 교통, 질서 유지 기능으로 한정하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이제는 정치검찰 이런 시대가 종식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권의 눈치 보는 그런 시대는 정리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 정치 시스템 내일 폐지 뵙겠습니다.